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세계의 지붕으로 불리는 티베트 고원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실까요? 눈 덮인 산 그리고 너른 땅에서 방목하는 유목민들의 모습을 상상하실 것 같은데요. 요즘 티베트 고원에는 대규모 태양광 단지가 들어서서 양치는 목동들조차도 이 태양광 패널을 들고 다닌다고 하고요. 이곳에서 생산된 전기는 멀리 동부 해안으로 보내져서 중국 산업 발전의 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전벽해를 가능하게 만든 1등 공신, 바로 태양광 양이라고 하는데요. 풀만 뜯고 있는 줄 알았던 양이 무슨 일을 한 건지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 구정은의 수상한 GPS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소식 알아볼 텐데요. 조코위 대통령은 오는 10월에 임기를 마치게 되는데 남은 시간 동안 수도 이전을 마치려고 무리하게 서두르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월 14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G7 정상들이 각국이 보관해온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 약 69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자산을 몰수해서 우크라이나를 직접 지원하자고 제안했지만 법적인 논란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러시아는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란이 최근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 분리기를 174개 추가 설치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최근 IAEA에서 핵시설 사찰을 위한 협력을 이란에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데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되는데요. 이란은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에 따라서 202.8kg의 저농축 우라늄만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8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자 우라늄 농도를 60%까지 높이는 한편 비축량도 늘려왔습니다. 핵합의를 되살리려면 이란 내 핵시설에 대한 IAEA의 투명한 사찰이 보장돼야 하지만 이란은 IAEA가 미국의 편을 들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최고 성지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와 메디나에서 현지 시간으로 14일부터 19일까지 정기 성지 순례인 하지가 시작됩니다. 올해 하지 기간 동안 전체 순례자 규모가 180만 명을 넘겼던 작년보다도 늘어나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매년 이슬람력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치러지는 하지는 무슬림이 반드시 행해야 할 5대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무슬림은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일생 동안 반드시 한 번은 이슬람의 발상지인 메카와 메디나를 찾아야 합니다. 극심한 가뭄에 따른 수량 부족으로 선박 병목 현상이 발생했던 파나마 운하가 10월쯤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5월부터 우기가 시작되면서 운하 사정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세계 교역량의 4에서 5%를 소화하는 파나마 운하는 1950년 이후 최저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하루 평균 34척이 통행할 수 있게 됐는데 정상 운영 시 하루 평균 36척 안팎이 통과하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양입니다. 파나마 운하청은 9월 말과 10월 초 사이에는 모든 제한이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0여 년간 가뭄에 시달리던 칠레 중부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칠레 중부 지역엔 지난 사흘간 지난해 전체 강우량보다도 많은 350mm의 폭우가 내려서 4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는데요. 칠레 재난당국은 강풍으로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체 16개 주 중에서 5개 주에 최고 수준의 재난경보가 내려졌습니다.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했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소식 오늘의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 우크라이나판 마셜 플랜이 필요하다. 네, 이 마셜 플랜이라는 게 2차 대전으로 유럽이 폐허가 됐을 때 유럽을 재건하려는 경제 계획이었죠. 네. 미국이 47년부터 1951년까지 130억 달러를 투입했던 원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요. 13일에 이탈리아에서 개막한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서 전쟁으로 황폐해진 우크라이나를 재건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판 마셜 플랜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아예 이 사안을 이번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으로 확정을 짓자라고까지 제안을 했는데요. 또 서방 각국에 동결돼 있는 러시아의 자산을 우크라이나를 위해 쓸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중에 먼저 50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하고 전체 3천억 달러 동결 자산을 몰수하기 위한 절차를 만들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G7 정상들이요.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 약 68조 9천억 원을 지원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돈이 우크라이나의 군사 그리고 재건 요구에 자금을 전달하고 있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출이 되는데요. 일단 정상회의 합의에 따르면 러시아의 동결 자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책임질 때까지 그대로 보관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미국 쪽에서는 위험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공동 대출 방식이 될 것이다. 국가별로 정확한 분담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와 관련된 자산을 많이 동결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해당 자금 대부분이 지금 EU 기관에 보관이 돼 있는 상황인데 네. 이걸 좀 활용해 보겠다는 거고요. 아무튼 이 G7 정상들이 이번에 이 러시아 동결돼 있는 자산에서 이제 이자가 수익이 나오니까요. 네. 이걸 담보로 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는 기울지 않는 저울인데요. 네, 법과 정의의 여신이 한 손에 들고 있는 저울인데요. 그렇죠. 네. 뭐 항상 공평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느 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있는 저울입니다. 네. 근데 일단 보수의 미국 연방 대법원이요 13일에 먹는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만장일치로 기각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하기 쉽게 식품의약국이 좀 조치를 내렸었는데 네. 여기 일부 의사와 낙태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텍사스주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게 뭐 항소심까지 갔다가 이제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일단 연방 대법원은 이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소송할 법적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기각 결정을 내린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낙태를 반대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네. 네, 소송할 자격이 없다는 법적 자격을 문제 삼은 다른 건데요. 문제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페프리스톤이라는 게 2000년에 FDA의 승인을 받은 먹는 낙태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낙태의 절반 이상이 이 약을 활용하고 있는 좀 대중적인 약인데요. 앞서 원고 측이 이 관련 규제를 FDA가 완화해서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을 가능하게 했다. 이런 결정은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고 낙태를 반대하는 의사들이 양심에 반하도록 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건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네. 반대했던 사람들에게 암묵적인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네. 다만 기각 이유가 소송 자격 없음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낙태 반대 단체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낙태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이 결과가 단기적일 수 있다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는데요. 그래서 대법원도 곤란하긴 마찬가지거든요. 사건
사건의 본질에 대한 판결은 지금 회피한 거잖아요. 약간 미뤄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눈을 감고 어느 한쪽에게도 낙태와 관련해서 명확한 승리를 주는 걸 피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약간 좀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뉴욕타임스는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낙태 옹호 단체 측은 이게 낙태를 금지하는 14개 주에서는 여전히 낙태약이 불법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반면에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측은 이번에 기각이 됐더라도 앞으로 공화당이 강세인 주를 중심으로 소송에 또 한 번 나서보겠다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문제가 11월 대선에서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주 의회와 법정에서 낙태 찬반 진영 간의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데 보수 우위 성향의 대법원이 2022년 6월에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보호했던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뒤에 지금 계속해서 소송이 잇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결정이 낙태권과 관련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이 2년 전에 판결을 뒤집어서 여성들이 기본적인 자유를 잃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발 살짝 물러서 있죠. 네, 공화당이 그렇죠. 낙태를 반대하고 있긴 하지만 자기가 전면적으로 나섰을 때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살짝 한 발 물러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각 주가 판단하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11월 대선을 앞두고 네. 낙태권에 대한 찬반 논란은 네네.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플랜 B를 마련하라. 네, 공화당에서 지금 플랜 B를 마련하느라고 굉장히 바쁜데요. 네.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다음 달에 선고 공판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같은 연금형이 내려지면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후보인데. 그렇습니다. 예. 이 전당대회가 위스콘신주에서 7월 15일에서 18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이 선고 공판이 7월 11일에 열립니다. 딱 나흘 전에 시작되기 나흘 전에 열리거든요. 네. 만약에 같은 연금형 받으면 전당대회에 못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이미 후보로는 결정이 돼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플랜 B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공화당 전당대회 장소인 밀워키 파이서스 포럼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못 올까 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 일부도 전당대회 테마로 꾸며서 화상으로 연결을 그럼 해보겠다. 네네네. 그래서 트럼프가 참여하는 것처럼 한번 꾸며보겠다라는 그런 대책을 내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1심 유죄 판결에 항소하는 동안 형량 선고를 유예해달라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네. 받아들여지면 이제 또 전당대회에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아무튼 다음 달 전당대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못 나오게 되면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로는 역사상 첫 번째 기록을 또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고가 어떻게 내려질지는 네. 아무도 모르니까요. 모르니까요. 네네. 이런저런 얘기들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대책을 그냥 손 놓고 그렇죠. 바라볼 수는 강구는 없으니까 해야죠. 뭔가를 공화당 입장에서는. 마련하고는 있다는 거죠. 네.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에 그 공화당 의원들과 비공개 자리에서 이 전당대회가 열리는 밀워키를 두고 끔찍한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밀워키 폄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분위기 좋지 않겠네요. 그렇죠. 이쪽도.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 이탈리아에 가 있잖아요. G7 네. 회의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SNS에 밀워키 연고의 NBA 농구팀 밀워키 벅스랑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나는 밀워키를 사랑한다 이런 글을 또 올렸어요. 근데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건 예. 밀워키가 있는 위스콘신주가 미국의 대선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경합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왜 네. 그런 말씀을 또 그러니까요. 네, 자꾸. 지금 전국위원회가 뒷목을 잡았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넘어갈까요? 헤어 드라이어 20대로 열풍을 쏘는 느낌이다. 네, 이게 얼마나 더울까요? 더워서 그런 거죠. 예. 중국 얘기인데요. 최근에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 12일에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됐는데 네. 일부 지역의 지표 온도가 70도를 넘어갔어요. 이게 신발을 신지 않으면 화상을 입는 수준입니다. 근데 앞으로 비슷하거나 지표 온도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중국 기상국의 예상인데요.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은 키가 작으니까 지표 거의 온도에 가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열기를 더 많이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조언을 했고요.
그래서 이 허난성의 성도인 정저우가 12일에 최고 기온이 섭씨 45.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허베이성, 산둥성에서도 최고 기온이 40도씨를 넘었고요. 네. 그러니까 한 중국 네티즌이 이건 일반적인 더위가 아니다. 오후 2시에 차를 몰고 나갔더니 헤어드라이어 20대가 동시에 내 얼굴에 열풍을 쏘는 기분이었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농작물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농사가 안 되죠. 그렇죠. 여기에 또 심각한 가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지금 산둥성, 허낭성 같은 동부 지역 정부가 조건이 되면 인공강우를 좀 실시해 보겠다라는 비라도 좀 시원하게 한번 내려주면. 그렇습니다. 얘기를 네. 했고요. 중국 국가기후센터의 리슈창 주임이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고온이 처음 나타나는 날짜가 빨라지고 있다. 네. 발생 빈도도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전 지구적인 온난화 속에 대기 순환 이상 현상이 발생해서 네. 고온 현상이 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예. 중국 기상국이 그래서 SNS에 여름에 무더운 더위를 식히는 방법은 아이스크림이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네. 지도 안에서 폭염이 심한 지역에 아이스크림 아이콘을 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네티즌이 댓글을 달았어요.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이 입에 닿기도 전에 녹을 날씨다. 아이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아무튼 굉장한 불볕더위가 지금 중국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중국뿐만 아니라 네. 우리나라도 지금 6월 중순밖에 안 됐는데 이번 주에 네. 계속 30도 넘어서 그렇습니다. 너무 덥잖아요. 네네. 이번 여름 어떻게 보낼지. 그러니까요. 걱정입니다. 좀 대비해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그리스에서도 지금 뭐 불볕더위가 계속 그렇습니다. 이어지고 있어요. 전체 한낮 기온이 40도를 넘어갔어요. 불을 켜지 않고 기름만 두는 프라이팬에 달걀을 깨뜨리면 그냥 익는답니다. 그래서 아쿠폴리스 같은 유명한 유적지가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고요. 음식 네. 배달 금지 조치가 내려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 폭염은 아프리카 북부의 온난한 기후가 남유럽까지 번지면서 발생을 했는데 튀르키예도 영향권에 들어가서 일부 낮 기온이 지금 4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정말 건강하게 네.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지혜를 좀 모아봐야 네. 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퀴즈 탐험 기내 세계. 네. 예전에 퀴즈 탐험 신비의 신비의 세계 저희 KBS 그렇죠. 장수 프로그램이었는데 동물에 관한 퀴즈를 푸는 거였잖아요. 네네. 네, 동물과 관련해서 기내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었습니다. 중국의 한 비행기였어요. 동방항공 MU5599 편이었는데요. 네. 원래는 10일 오후 9시 25분에 상하이에서 산둥성으로 이륙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륙이 1시간도 더 늦춰진 오후 10시 33분이 돼서야 출발을 할 수 있었는데요. 네. 한 승객이 몰래 애완용 햄스터를 반입을 해왔습니다. 원래 그래서 못 갖고 들어가죠. 못 갖고 동식물. 들어갑니다. 네. 네. 이렇게 아니면 케이지에 넣어야 그렇죠. 되거나 네, 뭐 이런 네.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못 갖고 들어가게 할까봐 가슴 안에 숨겨서 들어갔다고 해요. 애완용이라면서. 근데 기내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승무원들하고 승객들이 함께 이게 기내 탐험을 하면서 어디 그러네요. 숨었나 찾아 예. 나섰는데 이게 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얼마나 빨라요. 의자 밑을 중심으로 수색을 해봤는데 소용이 없어서 결국 승객들을 다 내리게 했답니다. 그래서 기내를 샅샅이 뒤져서 1시간여 만에 결국 잡을 수가 있었는데요. 승객들이 이 문제의 승객 또 항공사 측에 강하게 항의를 하는 일이 있었고요. 네. 이 승객이 지금 34세 여성이었는데 네. 대중교통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를 받아서 지금 경찰에 구류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반려동물은 시각, 청각 장애인 안내견을 빼고는 탑승을 여객기 안에는 시킬 수가 없습니다. 네. 심지어 안내견도 체크인할 때 항공사의 동의를 거쳐야만 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이렇게 애완동물 무단 반입을 했다가 적발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2022년에도 네. 하이난 항공 여객기에서 한 승객이 몰래 햄스터를 갖고 왔는데 사라졌어요. 그래서 또 수색하는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고 10월에는 기내 승객 수화물에서 살아있는 작년 10월에는 동물 33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이게 대만 타오이안행 비엣젯 항공 여객기였는데요. 네. 한 승객이 마못 한 마리가 기내에서 그냥 혼자서 돌아다니는 걸 목격한 거예요. 네. 그래서 승무원들이 잡으려고 찾았지만 잡지 못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당시 한 승객의 수화물에 이 마못 말고도 수달이 2마리, 별거북이 28마리, 설치류가 2마리, 이렇게 총 33마리의 살아있는 동물들이 있었던 걸로 발견이 됐습니다.
규칙을 지킨다는 네. 게 왜 필요한지.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왜 보안검사에서 그러니까요. 적발이 안 되는지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보안검사 되게 철저히 네, 스캐너 엄청나게 하거든요. 하시는데 네. 이거는 안 걸리나 보죠? 참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규칙은 다른 사람에게도 네. 이제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지켜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음 키워드가 태국판 시내 직장. 네. 시내 직장이 있어요. 네, 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게 지금 이 정도가 됐는데요. 태국 정부가 수도 방콕 그리고 유명한 관광지에서 구걸하는 거지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방콕시 경찰 이렇게 여러 가지 기관이 한꺼번에 동원이 되고 상습적으로 구걸을 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단속하겠다라는 게 태국 정부의 입장인데요. 네. 지난 10년간 7,000명의 이 거지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30%는 외국인이었다고 해요. 이 적발된 외국인들은 자국으로 추방이 됐고 현지인들은 구경보호소로 보내져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직업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들에게도 유명한 휴양지에서 구걸하는 거지들이 있으면 기부하는 걸 좀 자제해달라라는 요청을 이제 앞으로 할 예정인데요. 네. 11일에 중부의 한 시장에서 구걸한 시각장애인 모녀가 적발이 됐는데 캄보디아인들이었어요. 하루에 11만 원 이상을 벌었다고 합니다. 불법 입국 혐의로 기소가 됐고 1월에도 파타야에서 어린이 4명을 포함한 캄보디아인 11명이 체포된 적이 있는데요. 네. 이 태국 법에 따르면 구걸 행위는 1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바트 우리 돈으로 37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방콕시의 거지들이 지금 한 달에 최고 10만 바트 우리 돈으로 375만 원을 벌고 있다고 해요. 아까 37만 원이면 네. 10배네요. 돈 이렇게 구걸해서 버는 돈이 벌금보다 10배나 많으니까 이게 과연 근절되겠느냐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벌금을 내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태국 정부는 범죄 조직이 이 방콕의 고급 쇼핑센터 같은 주요 장소에 거지들을 일부러 배치하는 것으로 의심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관광객이 엔데믹 이후에 많이 늘어났잖아요. 늘었죠, 지금. 네. 그래서 길거리에서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앞세워서 구걸하는 사람이 예전보다 늘었답니다. 그래서 네.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졌고요. 네, 그래서 네. 방콕 사회개발청이 지금 비정부 기구들과 협력해서 이 거지들에게 건강검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공공장소에서 구걸 행위를 자제하는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한 달에 번 375만 원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네. 태국의 태국의 평균 임금의 5배에 달하는 돈이에요. 엄청나죠. 네. 그래서 시내 직장.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네. 키워드를 정해주셨는데 태국 정부 입장에서는 네. 이제 관광객도 많아지고 하기 네, 네,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전해드리죠. 원더스의 That Thing You Do 함께 듣겠습니다. Doing that thing you do, breaking my heart into a million pieces, like you always do. And you don't mean to be cruel, you never even knew about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은 윤희근 경찰청장과 오동훈 공수처장을 잇따라 면담하고 해병대 채모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개의 특검과 4개의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 번에 다 하기에는 준비 시간이 촉박해 해병대원 특검법과 해병대원 국정조사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전면 휴진을 예고한 오늘 18일 분만과 마취, 응급실 등을 담당하는 필수 의료 분야 의사들은 진료실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동맹 휴학 등으로 수업을 이수하지 못한 의대생들에게 재이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제조업과 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물가는 상승폭이 둔화됐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가 푸틴 대통령이 며칠 내로 방북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북한의 귀빈 숙소인 평양 백화원 영빈관 입구에 붉은색 물체가 설치됐다고 미국의 소리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계속 오르는 해상운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수출 바우처 약 200억 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무역보험 특별지원 대상을 늘리고 기간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1도를 넘겠고 남부지방과 경기 남서부 내륙은 33도까지 체감온도가 지속됐습니다. 기상청은 연일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있어 온열 질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가봅니다. 한상재 통신원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상재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도가 자카르타잖아요. 근데 수도에 뭐 인구도 많고 지반 침하로 땅이 점점 꺼지고 있어서 지금 수도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깔리만탄 섬의 누산타라라는 시로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네. 총 사업비에서 20%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충당을 하고 나머지 80%는 해외 민간 투자를 유치해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2025년에 본격적인 민자 사업 발주가 이루어질 거고 현재 투자 의향서를 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네. 공사는 2022년부터 시작됐는데 정글 속 유토피아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사 진행 상황이 가장 빠른 곳은 정부의 핵심 상업 내지는 업무 구역인 대통령궁이 되겠습니다. 네. 대통령궁은 인도네시아의 국조인 전설의 가루다가 양날개를 펼친 모습을 형상화해서 짓고 있습니다. 네, 이 수도 이전이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의 야심작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말썽이 되고 있는데요. 네. 누산타라 시는 조코위 대통령의 최대 프로젝트이자 인도네시아 사우디 쪽에서 말하는 네옴시티로 불리는 초거대형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조코위 대통령은 오늘 8월 17일 제79차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 행사를 신수도인 누산타라에서 개최하겠다는 의지
이미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전기 배관이라든지 하수도, 상수도, 또 도로 포장, 가로등, 공항 등 또 손님들이 와서 묵을 호텔이라든지 네. 그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대중교통 수단과 같은 각종 인프라와 행사에 필요한 어떤 전자 시스템 등이 아직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조코위 대통령은 독립기념 행사를요 신수도와 자카르타 양쪽에서 동시에 개최하겠다는 것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네. 신수도에서는 조코위 대통령과 브라보 차기 대통령이 내외 귀빈들 그러니까 대사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자카르타 궁에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마룻 아민 현 부통령과 기브란 차기 부통령이 기념행사를 집행하겠다고 변경했습니다. 네. 수도 이전 공사가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문제는 어떤 걸까요? 그것은 자금입니다. 신수도 공사가 2024년 후반기 국가 예산에서 끌어다 써야 되는데 네.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계획은 외국인 투자를 받아서 신수도를 건설하려고 했던 것이죠. 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MOU만 체결을 하고요. 실제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난에 봉착하고 있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부 자체 자금으로 대통령궁 건물과 상수도 건설 그리고 강을 건너야만 하는 큰 교량이 있는데 그 교량만 건설을 했습니다. 대통령궁 공사는 지금 8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네. 상수도 건설도 다 된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문실 건물만 있으면 될까요? 그 그렇죠. 안에 전기라든지 상하수도 그리고 가구, 서류, 인쇄물 등이 다 갖춰져야 할 건데요. 네. 그리고 물만 나온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걸 배관하고 또 하는 그런 작업 등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건 아마 공사 일정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차질이 오는 것이죠. 따라서 인도네시아 언론 매체들은요. 독립기념일 행사를 신수도에서 연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인 뉴스를 한 일주일 정도 쏟아냈습니다. 네. 그렇지만 조코위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요. 아주 낙관적인 입장을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일단 신수도에서 광복절 행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버리지는 않았던 것이죠. 지금 8월이면 한 2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너무 준비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신수도 개발청장도 부청장이 사임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서 더 어렵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게 총장과 부청장이 갑자기 사임을 했는데 네. 무슨 이유로 그 총장과 부청장이 사임을 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사임을 했고요. 하지만 언론은요. 신수도 건설이 늦어지는 데 대한 책임성 사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다 외국인 투자도 아직까지 한 건도 실적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조코위 대통령이 이들을 전격 교체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4월에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늦어지는 것으로 사람들은 알려졌었는데 이제 대선도 끝났지만은 신수도 건설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기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심지어 인도네시아 로컬 업체들도 관망만 하고 있지 실제로 투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조코위 대통령 정부는 하는 수 없이 정부 예산을 끌어다가 대통령궁과 수도 문제를 해결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코위 대통령 임기 거의 맞춰가고 있고 차기 대통령 취임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코위 대통령의 임기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국내 언론 매체들이 조코위 대통령 때문에 신수도 문제를 일체 입 밖에 내지 않고 있었는데요. 네. 조코위 대통령의 임기가 오는 10월까지 2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신수도 건설과 관련한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언론이 거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일종의 정치적
예임덕 현상인 것 같습니다. 현지 원주민들과의 토지 보상도 그동안 입막고 있었는데요. 네네. 이제부터 현지인들이 본격적으로 항의를 하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갑자기 신수도 개발총장과 부총장이 사임을 하면서요. 인도네시아 여론은 갑자기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네. 이들이 TV방송 포럼에 나가서 신수도 건설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새로운 총장과 부총장을 즉시 임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이들의 신수도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신수도 건설에 필요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수도로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면 자카르타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갔을 텐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또 자카르타에 우리 한인 동포분들도 많이 생활하고 계셔서 그 한인 사회에서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도를 깔리만탄으로 이전해 간다 하더라도요. 경제 및 비즈니스 활동은 여전히 자카르타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지 중앙정부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떼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카르타에서 모든 게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한인 동포들의 경제 활동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의 교민들은요. 조코위 대통령이 퇴임을 하게 되면은 뭔가 수도 이전에 대한 그 변화가 있을 것이 아니냐는 그런 관측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차기 프라보 대통령이 오는 10월부터 신수도에서 대통령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상재 통신원이었습니다. 이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슈 구정은의 수상한 GPS.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디로 가볼까요? 오늘은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네. 중국 저 거의 처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같네요. 오랜만에 하는데 예. 중국 북서부에 네. 칭하이성 하이난 티베트 자치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네. 칭하이 시장 고원지대 그래서 칭장 고원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요. 네. 거기에 거대한 태양광 단지, 태양광 발전 단지가 있고 네. 태양광 양들이 산다고 해요. 그러니까 태양광 양이라는 게 너무나 생소하잖아요. 태양광 패널로 양을 만든 건지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얘기인 건지. 진짜 양들이에요. 오늘 진짜.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양 풀 뜯어먹는 소리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중국 신화통신 보도를 보니까 네. 이 칭하이성의 성도가 시닝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한 150km 떨어진 이 고원에 네. 이 중국의 황허 수력발전 유한공사가 소유한 태양광 발전 단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이제 큰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 네. 한때 처음에 이거 만들어서 가동됐을 때는 이게 뭐 세계 최대 규모였었대요. 그렇군요. 네, 근데 정부가 그러니까 여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을 장려하는 프로젝트를 해서 네. 2000년대 중반부터 태양광 패널을 공급을 했대요. 그래서 양치는 유목민들이 막 태양광 패널을 갖고 다닌다고 해요. 그러면 유목민들이 그 이동식이네요. 이동식 태양광 패널. 그 마을들도 있지만 네. 이제 목동들은 양떼 몰고 나가서 네. 원래 연중 절반은 이제 유목 캠프에 거주를 하는데 네. 이제 그때 태양광 패널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동식 발전소를 가지고 다니는 셈인데 뭐 유목민 코멘트 나온 거 보니까 뭐 텐트 밖에다가 패널 설치해 놓으면은 낮 동안에 양치는 동안에는 충전을 하고 그래서 밤에 유목민이 돌아오면은 불 켜고 가전제품도 뭐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네, 물론 이 유목민들이 들고 다니는 거는 그냥 소소한 휴대용 장치일 뿐이고 이제 거대한 면적의 태양광 그 패널들 쫙 줄지어 서 있는 그런 형상이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서 또 목동들이 양을 쳐서 뭐 양들이 이제 수백 마리씩 이렇게 패널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그 풀을 뜯는 거죠. 예, 뭔가 최첨단 뭔가와
예. 양들이 같이 그런 있다는 거, 게 딱 그런 그림이 장면이에요. 예. 좀 낯설 것 같기도 하고 예. 신기할 것 같기도 낯설기도 하고 재미기도 하고 진짜 딱 네네. 사진이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면 양떼가 그 태양광 패널들 사이를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풀 예. 먹으려고. 예. 혹시 예. 부수지 않을까요? 발로 친다던가. 이게 이 양들이 태양광 단지에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아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여기가 그러니까 고비 사막의 일부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네. 뭐 해발 3,000m 그래서 굉장히 높은 고원지대군요. 예, 고원이면서 사막성인 거죠. 근데 양들이 원래 이런 사막성 기후에서 많이 키우긴 하는데 여기가 태양 복사율이 너무 강해서 원래도 이렇게 큰 식물들이 자라는 곳은 아니니까 이렇게. 근데 사막화가 너무 심해져서 이제 20세기 말에는 98.5%가 그냥 거의 다 이 지역이 다 사막이 됐던 사막이라고 거예요. 보면 예.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햇볕이 많이 오니까 네. 태양광 패널들을 설치를 했는데 예. 이게 돌풍이 한번 불면은 이 모래와 모래바람이 자갈 같은 거 예.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패널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이제 고장이 나고 부서졌대요. 그래서 이제 모래 침식을 방지하려고 풀을 심었더니 예. 이제 태양광 패널 사이사이를 잔디가 덮으니까 그 일종의 뭐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된 네, 것까지는 네. 좋은데 네. 이제 여기 시안 이공대학인가 연구팀이 이제 위성 원격 탐사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아무튼 이 풀 심고 또 패널들의 역할도 있고 그래서 풍속은 일단 태양광 발전 단지 안에서는 뭐 절반으로 떨어지고 토양 수분이 마르는 것도 한 30% 줄고 네. 이 단지 안에 이제 식생 면적, 즉 풀이 자란 면적이 한 80% 정도까지는 이제 됐다고 해요. 근데 태양광 패널 보호하기 위해서 원래의 목적은 풀을 심은 거잖아요. 예. 그런데 양들이 가서 이 풀을 뜯어 먹으면 다시 뜯어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원래는 이제 기후 변화로 사막화된 측면이 하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토양 침식이 심해진 과정에서는 방목을 좀 이제 지나쳤던 거죠, 방목이. 그래서 사막이 된 측면도 있는데 네. 일단 태양광 패널들이 이제 바람에 의한 침식을 약간 줄여준 측면도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바람과 토양 침식을 그래서 크게 감소시킬 수 있었는데 이게 또 풀이 너무 많이 자라면은 잡초 때문에 설비가 뭐 오작동을 일으킨다든가 적당히 자라야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풀이 말라붙는 계절에는 이게 불이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초제를 또 뿌리려면은 그거 다 돈 들어가고 그렇죠. 환경 파괴, 수동으로 제초하려면 역시 그거 다 인건비고. 그렇죠. 그래서 생각한 게 태양광 단지에서 주민들더러 여기서 그냥 양을 쳐라. 예. 그럼 적당히 또 뜯어 먹어주고. 예, 그래서 뭐 2018년부터 양 우리 4개씩을 이제 주고 양을 풀 뜯게 해라 했던 건데 네. 또 이제 양을 풀어두면 양의 분뇨가 또 비료가 되기도 하고 자라면 또 그러네요. 양이 뜯어먹고 예. 이렇게 해서 양과 태양광 패널이 공생하는 그런 서식지가 됐던 거죠. 네, 뭐 사진을 보면 이렇게 무슨 골프장 같은 그런 잔잔한 초원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사막성 황야에 그냥 풀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어쨌든 바닥에 낮게 깔린 정도고 네. 양들이 거기서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도 참 지혜로운 생각을 했다. 이런 처음부터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고민해서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다 보니 필요해서 이렇게 맞춰가는데 서로 네. 그게 이익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주민들 입장에서도 태양광 단지에 양을 방목할 수 있게 되니까 좋았을 것 같은데요.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 조건이 여기가 워낙에 혹독하고 좋은 곳은 아니죠. 예, 네. 그래서 뭐 2018년까지 1인당 연간 소득이 한 $1,700.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워낙에 변경이고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양을 많이 쓰던 곳인데 사막화 때문에 목초지는 점점 줄고. 네. 근데 태양광 단지에 딸린 목초지가 생기니까 일단 주민들이 반기는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약간 그 발전 단지가 생기면서 일종의 뭐 크진 않아도 좀 일자리 같은 거 뭐 예를 들면 태양광 모듈을 청소한다든가 네. 어떤 구역에서 뭐 잡초를 다듬는다든가 이런 것도 생기고 이 칭하이성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워낙에 발전이 안 됐던 곳이다 보니까 전체 발전 용량의 93%가 청정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절반이 이 태양과 양들이 사는 이 하이난 현이라는 곳에서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워낙 산업이 없고 가난했던 곳인데 태양광 단지가 유명해지니까 이 칭하이성 정부가 태양광 양 이런 데까지 만들어 양이야, 예, 양이야 뭐가 뭐 다르겠냐마는 아무튼 태양광 양으로 이제 브랜드도 만들고 그래서 이참에 그냥 아예 양 축산업도 좀 발전시키자 네. 상품화를 시켜보자.
하다. 그래서 이제 양 무리 크기를 뭐 400마리로 제한을 해서 뭐 관리 품질도 좀 높이고 전자 태그도 달고 그래서 네, 방목 네. 관리도 과학적으로 해서 좀 중국 내 시장에서 좀 상품성을 띄워보자. 어떻게 지역 살리기랑 연결이 됐던 거죠. 네, 정말 윈윈하는 전략으로서는 예, 예. 너무 좋았다. 아직은 윈윈까지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부터 지금 막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이곳의 태양광 단지가 한때 세계에서 가장 컸다 이렇게 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태양광 발전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세계에서 1, 2위 다 여기 말고도 중국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에 그 사막이 많아서 그런 건데 그다음에 이제 동부 지역의 전력 수요가 너무 많은 거 네. 이것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신장 우루무치 사막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인데 여기가 뭐 발전 용량이 3.5 기가와트. 근데 이게 이제 뭐 매년 약 61억 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한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최근에 뉴스에 좀 중국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네. 이게 6월 3일부터 전력망에 딱 접속이 돼서 이제 완전히 가동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61억 킬로와트시 전기 생산량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열심히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서울 시민들의 작년 1인당 전력 사용량이 1만 킬로와트시가 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시민 그러면 61만 명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정도 양인데 2, 3위도 전부 중국 서부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태양광 발전 트래커라는 이제 글로벌 사이트가 있어요. 이런 데서 네. 태양광 단지들 실제로 세계에서 어느 정도 발전하나 이런 거 다 이제 글로벌하게 추적이 되는데 네. 2위가 여기도 이제 닝샤에 있는 탱겔리 사막 태양광 단지. 그다음에 또 뭐 골무드 태양광 단지. 이제 이런 것들 이 골무드 단지는 뭐 80개의 태양광 발전소가 모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중국의 이 신장, 뭐 티베트 자치구 사실 소수민족 탄압이 그렇죠. 관련된 뉴스로 우리는, 저희가 예, 많이 예. 접했는데 이렇게 태양광 기지로도 활용이 되네요. 네, 그 우리 항상 그 위구르족 탄압 맞아요. 신장이고, 예. 근데 거기가 인권 문제. 이제 뭐 햇빛이 많고 당연히 바람도 많고 인구 밀도가 낮고 그러니까 사막이나 고원지대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전력을 생산해서 인구 밀도가 높은 동부 해안의 산업 중심지까지 이렇게 장거리로 전력을 보내는 건데 네. 물론 이게 소수민족 달래기 대외 선전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지역들의 개발이 필요하고 빈곤을 그렇죠. 줄여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네. 전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네, 네.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게 그렇게 해서 그 개발이 된다 그러면 근데 여기는 사실 주거 지역들은 아니에요. 자연 환경이 워낙 예, 척박하다 환경이 그런 보니까. 거고 어차피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는 없는 건데 네, 네. 아무튼 그래도 그 지역에서 개발되는 게 얼마나 그 이제 원주민들한테 많이 가느냐 소수민족들한테 이제 그런 문제겠죠. 네. 자, 중국 이야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른 나라 경우는 어떻습니까? 많아요. 대규모의 태양광 단지. 진짜 많이들 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뭐 태양광 패널 조금 있는 것만으로도 뭐가 부작용이 많다 언론들이 틈만 나면 그렇게 쓰는데 근데 사실 그게 환경이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네. 인도를 중국 다음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인도. 예, 인도도 뭐 땅덩어리가 워낙 예. 크고. 근데 인도는 사실 지금 이제 막 발전 궤도에 올라가고 있는 거여서 네. 일단 에너지 수요가 너무 많아서 화석연료 수입도 사실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딴 나라들과 다르게 탄소 중립도 우리는 2070년 가면 하겠다 막 이런 수준이긴 한데 그렇지만 동시에 또 재생에너지 투자도 엄청나게 늘리고 있습니다. 둘 다 해야 되는 걸 아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인도의 라자스탄 지역에 타르 사막이 있는데 네. 여기도 뭐 바들라 솔라파크 그래서 이런 태양광 패널 많이 있는 곳들을 햇빛 공원 솔라파크라고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2015년부터 개발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22억 달러 정도가 들었다 그러면 돈이 일단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대규모로 하려고 그러면. 네. 그래서 기후투자기금 이 CIF라고 부르는 펀드가 있는데 네. 거기서 돈을 이제 상당 부분 한 3분의 1 정도를 내줬습니다. 네. 근데 이 기후투자기금이라는 게 G8, 뭐 지금은 러시아가 빠져서 G7이죠. 그다음에 G20 이 이제 한마디로 좀 돈 좀 있는 나라들이 개도국 탄소 감축을 좀 지원해야 된다라는 걸로 이제 2008년에 만들었던 기구예요. 그리고 네. 기금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말고도 인도의 뭐 파바가다 솔라파크, 그다음에 쿠르놀 여기 이름도 거창합니다. 쿠르놀 울트라 메가 솔라파크 예, 이런 것들 다 세계적인 규모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막 지역에 태양광 단지 많이 짓고 있다면 중동에도 많겠네요. 많죠. 그러면. 걸프 에너지 부국들이 네. 뭐
아랍에미리트연합이라든가 뭐 카타르라든가 예. 미래 첨단 산업 국가로 가려고 지금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고 상당히 이동을 해갔는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나라들은 석유, 천연가스, 화석연료를 팔아서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가겠다 우리는. 네. 네네. 기후변화 차원에서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대표적인 곳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네. 여기는 청정에너지 전략 2050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이 모하메드 라시드 알막툼 솔라파크 이름이 긴데 이 사람이니까 두바이 지도자 이름이에요. 네. 지도자가 알막툼 가문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아부다비에도 이제 누르 아부다비 이런 태양광 단지 있고 이 누르 아부다비 단지는 아예 모든 태양광 발전 시설 자체를 한번 최첨단으로 해보겠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청소 시스템 로봇으로 하는데 물을 쓰지 않겠다.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기술적으로 굉장히 앞서 나가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자꾸 이 나라들 같이 사업하고 투자하려는 거고 네. 이집트에도 있습니다. 뭐 서부 사막 지역에 그 벤반 태양광 단지라는 게 있는데 네. 뭐 여기는 외부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일 좋은 위치 찾는 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도와줬다 그러고 네. 시작한 거 처음 착수하려고 했던 건 2014년인데 네. 요즘 오래되게는 이렇게 급진전 보지 못했어요. 이제 재정 문제로. 돈은 그때 시작할 때는 독일이 85%를 대서 2018년부터 이제 일부 발전 시작했고 지금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이제 예산도 뭐 유럽 그다음에 걸프 산유국들 여기저기서 지원하고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계가 재생가능 에너지 쪽으로 굉장히 많이들 이동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걸프도 석유 파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그러네요. 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이제 흐름 빨리빨리 따라가야겠죠. 그렇습니다. 자연과 또 공생할 수 있고 인류가 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네. 친환경 에너지, 재생 에너지가 아닌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글로벌 이슈 오늘도 구정훈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